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이제 마지막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43번째 단원이고요.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문화활동 등등인데요. 자, 일제강점기 때 문화와 관련한 주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지 이런 주제입니다. 자, 테마부터 보고 이야기해 보죠. 자, 제목은 내 덕분이잖아. 내 덕분에 네가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 친구의 여동생의 사례예요. MSG 안보텐 실제 얘기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다 평범한 가정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뭐 이혼 가정이 워낙에나 많으니까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좀 시작돼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당연히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자, 그런데 새엄마가 옵니다. 새어머니가 왔는데 좋은 분이면 좋으렸지만 이분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친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좀 괴롭혔나 봅니다. 그리고 있으면 안 되지만 아이에 대한 학대나 이런저런 내용들, 이런 거 잘못된 것들이 어린 시절에 계속 쌓여 있었어요. 어렵게 자랐었던 거죠. 이 친구의 인생은요, 어린 시절에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학대받으면서 자랐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오신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식을 챙기겠죠. 그죠? 차별 대우가 심하고 학대도 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0대 후반 30이 될 때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 새어머니의 친아들에 의한 그 새어머니와의 함께 학대와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어른이 됐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버는 돈 어머니가 막 다 가져가고 횡령해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으려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연락을 끊어야겠다, 독립해야겠다. 그러자 이 새어머니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덕에 네가 이만큼 큰 거 아니겠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키워줬건만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키워줬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잖아. 엄청난 학대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참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치? 경찰서 안 가신 게 다행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자, 이 얘기를 바꿔볼게요. 지금 많은 피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몸이 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강제로 끌려가서 매 맞으면서 뭘 막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차렷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감시통제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이거 다 한국인들이 원해서 식민지 된 거야. 사실 일본 덕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야? 일본 덕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생기고 기반시설도 생기고 일본 식민지 받은 덕분에 그래도 좀 옛날 비해서는 살게 된 게 솔직히 맞잖아. 한국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했겠지. 이게 뭐야? 이런 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식민사고 아니에요.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라고도 보시면 돼요. 니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너희들을 지배하면서 너희들을 도와줬어. 우리 덕에, 일본 덕에 내가 이만큼 널 키워주지 않았니? 학대해놓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실제 피해 일부를 한번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일부의 피해요. 강제징용 646만여 명. 연 인원 기준이에요. 군의 징병으로 가서 총알바지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이런 인원들 23만 명. 군 위안부. 예, 이거 참 끔찍하죠. 예, 성노예로 피해를 받았었던 여성들 40에서 20만 명 추산. 알려진 것만.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요거는요. 여러분은 배웠잖아. 1930, 40년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중에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피해에서 일부예요. 참담하죠. 이렇게 학대해놓고 우리 덕에 너희들이 먹고 살게 됐다. 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식민사관이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되물어 볼게요. 우리 아들, 딸이라면은 우리 아들, 딸이 위안부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일제 때 그 아들, 딸 앞에서 일제 때 그래도 너희들은 피해를 받았지만 우리 사실 일본 덕분에 도움받은 것도 많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닌 것 같죠? 자, 이게 바로 일제의 식민사관입니다. 이런 것에 물들면 곤란하겠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막 합니다. 자, 요거는 일본이 우리 역사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본은 한국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한반도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좋은 것도 있고 물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렇죠? 나쁜 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 왜 많냐? 답정너를 만들기 위해서요. 답을 정해놨어요. 역사를 연구해서 이런 답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야, 한국의 역사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일본이 연구해 보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식민 지배 받아야 되겠다. 그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논리로. 그리고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한국사 왜곡이 일본 식민 통치를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 일본의 지배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다? 이런 관점을 식민사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씩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타율성론이라는 거는요.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한반도 역사 보니까 옛날에는 중국에 사대하고 이런 게 좀 많았더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 너희들은 말이야. 그냥 큰 나라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혼자서 뭐 자율적으로 나라를 만들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지배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야. 왜? 너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타율성론이에요. 자율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일본의 답정너 논리예요. 두 번째, 요거는 이게 뭔지를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거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일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일본은 보니까 지금 옛날보다 이렇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 군대도 세지고 이게 서양 국가처럼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 당시 기준. 너희들은 옛날 우리 일본 1000년 전이랑 비슷하게 그냥 농업 중심의 사회구나. 발전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일본 이렇게 너희들은 발전이 없네. 발전이 없이 성적이 예를 들어서 그냥 똑같이 쭉 이어져. 성적 향상이 없어. 정체되어 있다. 이거는 정지할 때 정체예요. 이런 논리를 정체성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한반도는 발전이 없어. 우리 일본은 발전하는데. 그럼 너희 한반도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발전한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이끌어줘야 돼. 고마운 줄 알아, 한국인들아. 우리가 지배해주는 덕분에 너희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 이거예요. 세 번째, 일본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 조선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너희들은 맨날 싸우더라. 너희들 안에서. 조선시대 봐봐. 붕당 정치 해가지고 서인 남인 싸우고 뭐 북인도 어쩌고 막 나오고 소론 노론 어쩌고 맨날 싸우더라 너희들은. 맨날 파벌과 당파를 만들더라. 이렇게 집단 당파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갈등이 너무 많다. 너희들은 단합이 안 돼. 너희들은 노답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관리를 해줄게. 고마운 줄 알아. 우리 식민 지배 해주니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게 당파성론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일본.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가? 라는 생각이 0.00001% 정도 든 게 있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일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야죠.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조선사라는 조선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답정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의 식민사관을 연구하는 단체,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 조선사라는 역사서를 만들면서 이런 식민사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요렇게 답정너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에 맞서서 우리가 대항해야 되겠다. 자, 이 일본의 식민사학에 대항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반박의 논리를 얘기하는데요. 그 반박의 논리는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볼게요.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자, 이 민족주의 사학은요,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하냐면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특별한 좋은 민족성이 있다. 우리 민족 안에는 한국인들만의 종특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국인들의 종특은 정말 너무나 멋진 민족의 정신이라는 게, 고귀한 정신이라는 게 있다. 이걸 너희 일본이 몰랐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족만의 어떤 특별한 정신. 자, 첫 번째, 박은식이라는 인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인물, 박은식, 이분은 어디서 봤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이 탄핵되고 다음 대통령으로 잠시 취임했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유교, 우리의 유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유교 구신론을 얘기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요거 먼저 보자면요. 유교 구신론. 그렇죠. 우리 유교를 새롭게 해야 된다. 성리학 중심의 유교가 아니라 실천하는 새로운 유교를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었던 분입니다. 자, 이 박은식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족의 DNA 정신, 그것을 혼이라고 한다. 여기서 혼은요, 영혼할 때 혼이에요. 우리 민족만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공유하는 한민족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보통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어느 민족이건 간에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좋은 것을 폄하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야. 다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라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 자아가 그래, 나는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장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장점대로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민족도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혼은 뭡니까 그러면요. 자, 이 혼은, 박은식이 얘기했었던 혼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제가 지금 쭉 계속 수업하면서 조금씩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민족은요, 강자에게 저항하는 정신이 좀 있어요. 왜? 하도 많은 외침을 겪다 보니까 웬만해선 쉽게 굴복하지 않아. 저항정신이란 게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박은식, 이분은 좀 캐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 박은식, 혼이라는 것을,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그리고 한국통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될 겁니다. 이 한국통사라는 저서에서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요. 일제강점기. 예, 좀 앞부분 때 이걸 쓰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없다. 나라가 없잖아요. 일제강점기니까. 근데 나라는 형체야. 형체? 껍데기다. 네. 껍데기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이죠. 알맹이죠. 정신이 알맹이다요.
그것을 흐르는 게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지금 일단 당장은 없지만, 일제강점기 때 없지만 우리의 정신, 역사 정신을 올바르게 잘 지켜내고 있으면 껍데기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해요. 우리 비하하지 말자 이거지. 일본의 논리 이런 것들 얘들이 막 얘기할 건데 그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 없이 우리의 좋은 것들을 지키고 발전해 나가자. 왜? 이 정신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줄게. 박은식이 얘기하는 거야. 혼이야. 혼이 뭔데요? 저항정신 같은 거. 진짜요? 보여줄게.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저서를 남깁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과정 일부를 소개한 거예요. 한국 독립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지혈사, 혈이 뭐냐면은 혈액형 할 때 혈이에요. 피예요, 피. 피를 감수하면서 저항하는 역사. 그래요. 우리의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노예처럼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박은식이 강조했었던 민족성 주체 정신입니다. 다음에 신채호 이분을 보자. 자, 이 신채호는요, 의열단의 지침이 됐었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작성했었던 인물이죠. 조선혁명선언은 폭력적인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의열단의 지침이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채호는 일찍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으며, 그리고 창조파로서 국민대표회의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신채호는요, 우리의 민족성을 확립해야 된다. 역사라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한국사를 왜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왜 하고 있어요? 뭐 인증 있으면 좋아서요. 그것도 있고요. 그럼 인증이 왜 있는 거예요, 한국사? 이거를 왜 활용하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뭐 어떤 특별한 목적보다는 이걸 공부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죠. 왜 배우는 겁니까? 왜 공부하는 거죠? 궁금해서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보세요. 왜 궁금한 거예요? 한국사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신채호 이분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이런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의 민족의 정신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신채호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민족주의 역사학이에요. 박은식도 그렇고 신채호도 그렇고 우리의 민족성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민족주의 역사학을 만든 사람 자체가 신채호예요. 독사신론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민족주의 역사관의 기초 자체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 이제 바로 신채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독사신론은요, 대한매일신보, 요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국인 베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신문. 이 신문의 논설글로 실렸었던 글이 독사신론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라는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체 정신을 지키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신채호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풀어가요. 자, 신채호가 한 말입니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을 역사라고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아는 여기서 비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나와 내가 아닌 세력의 싸움을 역사로 보는 거예요. 좀 쉽게 볼까요? 독립운동해요. 독립운동의 기록, 역사죠. 그치? 그 역사 자체는 우리가 아닌 세력,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 간의 싸움이죠. 아와 비아의 투쟁이에요. 이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를 잘 발전시키려는 세력도 있겠고, 좀 이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아와, 아중이 아가 아닌 비아 같은 우리 안의 존재들과의 싸움일 수 있겠죠. 그치?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신채호가 봤을 때
가만. 우리가 지금 당시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없네? 왜 없지? 아니, 우리는 이런 주체정신으로 무장한 우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엑스맨들이 있었구나, 비하들이 있었구나. 그 비하의 시작이 어딘가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쯤에 이때 전에 옛날 고려시대 때 묘청과 김부식이 싸웠었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서 보니까 이 묘청은 우리의 주체성을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이런 세력이었었고 이 김부식 세력들은 아닌 것 같더라. 이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 아니었을까?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사건. 여기서 묘청이 패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잘못된 역사인식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신채호가 언급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체정신 발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은식과 신채호 이런 분들의 활약으로 민족주의 역사학이 점점점 발전하고 이제 후대 역사학자들도 생기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고 우리의 주체정신은 정말 잘 발전시켜 나가는 장점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 중에 어디냐?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조선의 역사예요. 왜? 조선이 쇠퇴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조선의 역사는 이건 좀 너무 안타깝다 라고 바라보고 여기는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1930년대 초에 정약용이 죽은 지 99년이 돼요. 99년 100년.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조선 후기에서 실학자로 봤었죠. 정약용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국가가 조선 후기에 되게 많이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국가가 그냥 있다가 망한 국가가 아니구나. 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다시금 바라보자 라는 운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조선학 운동이에요. 이 조선학 운동은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과 같은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조선의 역사도 좋은 것을 찾아보자. 아니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 있잖아. 조선 후기 정약용 이런 인물 있잖아. 조선이라는 국가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발전된 이런 국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구나. 왜 폄하하고 비하하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약용이 죽은 지 99주기를 맞아서 정약용 저서들을 쭉 모으거든요. 그 저서들이 여의당 전서예요. 이거 만들다가 생각한 거예요. 야,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조선시대 때 이런 좋은 것들이 많았구나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정인보 이분은요,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바라보자, 우리의 좋은 정신이 있다, 그것을 이름을 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은식은 혼이라고 했잖아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문일평 이분은요, 조선에 좋은 정신이 있다, 조선심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 지금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입니다. 우리의 좋은 정신이 있다, 우리의 조선을 좋게 바라보자, 우리의 독립운동을 좋게 바라보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민족주의 역사학이었습니다. 다음에 자, 일본의 답정너 논리에 맞서 싸우는 이런 반박이 3개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민족주의 역사학, 좀 아까 본 거고요.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사회경제사학이요. 자, 사회경제사학은요, 민족주의가 아닌 여기입니다. 사회주의예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독립운동을 둘 다 하긴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근데 노선이 많이 다르다 그랬죠.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거는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또는 일제의 자본가를 타도하는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게 기본적인 논리라고 했었어요. 자, 이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제의 논리에 맞서서 대항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일제 논리 중에서 뭐가 있었냐?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체성론. 정체성론은 한국의 역사는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다. 야, 너희들은 똑같아. 우리 일본은 이렇게 발전했잖아. 근데 한국은 발전이 없어. 이런 논리거든요. 이 정체성론이 문제가 있다요. 자, 뭔지를 볼게요. 이 사회경제사학에서는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역사를 반박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사회주의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사회주의가 최고야. 근데 사회주의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자본주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사회주의라는 어떤 게 나온 거거든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로 발전해. 사회주의가 더 발전된 거야. 근데 자본주의 전에는 농업사회 같은 이런 봉건사회 같은 이런 걸 이제 봉건사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원시시대 때 막 신석기 이런 걸 원시 공산체 사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시대에서 농업사회에서 자본주의 거쳐 사회주의 발전하는 거야. 사회주의가 가장 발전된 체제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들은요, 이렇게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왜? 자본주의는 다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대. 우린 사회주의로 안 갈 건데. 아니야, 너희들도 갈 거야. 예외 없는 법칙으로 바라봐요.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해요. 왜?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이니까요. 법칙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법칙은 예외가 없는 거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떨어져. 중력의 작용으로 떨어져. 의문을 가져보자. 혹시 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1000번 해보세요. 10,000번 해보세요. 다 떨어져. 다 예외 없다. 역사 발전도 법칙에 따른다 해요. 뭐?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요. 자, 근데 일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발전이 없대. 정체성론은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자들 봤을 때 아니 뭔 소리야? 다 발전하는데, 사회주의로 다 발전하는데 우리 민족만 발전이 없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백나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사 이런 저서들을 남겨서 지금 일제의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 여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이란 거는 물질적인 측면이거든요. 물질적인 측면의 역사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유물서관이라는 게 옛날에 저는요, 어렸을 때는 뭐 대학생 때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별로 없겠죠, 당연히. 돈 벌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음식점 가가지고 뭐 조금 뭐 몇천 원 넘어가면 못 먹어요. 예,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돈은 벌잖아. 밥은 먹을 수 있죠. 물론 저도 이게 막 호화로운 이런 걸 이렇게 입이 좀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싼 거 많이 먹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뭐 5, 6천 원 정도는 밥 먹을 수 있죠. 뭐 7, 8천 원 정도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저의 변화 양상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돈이라는 주제로 설명한 거예요. 물질이 부족했다, 물질이 그 전보다는 조금 낮았다, 이 논리로 설명했죠. 이게 사회주의예요. 예.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자본이라는 물질적 측면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걸 유물사관이라 그래요. 유물사관은 사회주의의 역사관입니다. 사회주의 역사관에 따라서는 역사 발전의 법칙이 있잖아. 우리 민족 예외 없잖아. 근데 일제는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발전이 없어. 우리 일본만 발전해. 무슨 말이야? 잘못 얘기했네. 예, 라고 반박을 하는 게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제 논리를 반박하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민족주의 역사학, 사회경제사학 좀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이에요. 실증주의 사학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정신? 그게 눈에 보여? 아까 민족주의 사학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정신이 있다. 조선심. 그게 뭐야? 안 보이잖아. 역사는 사회주의로 발전한다. 법칙이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자.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 증거만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자라는 게 실증주의 역사학이에요. 실증적이면서 객관적이고
역사를 마치 과학 실험처럼 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병도, 손진태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진단학회라는 학회를 조직해서 실증주의 역사학을 발전시키면서 일제의 식민사학에 반박을 하기도 하고 좀 애매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 일제가 얘기하는 게 실제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해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반박하는 논리 중에 하나로 실증주의 사학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와 관련한 반박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일제강점기 때. 국어 연구입니다. 우리의 언어, 말과 글을 지켜내야 돼요. 사실 말과 글이라는 거는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표면적이고 중요한 도구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외국인인데 한국말 되게 잘해. 그러면은 되게 친밀하잖아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을 못해. 그러면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말과 언어라는 게, 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그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말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자, 이거 전신이 국문연구소예요. 대한제국 시기 때 국문연구소라는 거 봤었거든요. 이 국문연구소가 이후에 시기를 지나서 계승된 게 이걸 다시금 발전시키자라고 했었던 게 조선어 연구회예요. 뭐가 다르죠? 뭔가 좀 다르잖아요? 자, 뭐가 다르니까? 국문, 조선어. 예, 일제강점기 때 국어는 일본어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은 조선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의 말을 지켜내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글을, 말과 글을 지켜내려는 조선어 연구회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한글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기념일. 요건 지금의 한글날의 기원이 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요거를 더욱더 발전시킨 단체가 나올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체예요. 조선어 연구회를 발전시킨 조선어 학회가 출연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는요, 더 심도 있게 연구하자예요. 뭘 연구합니까? 우리 말과 글을 잘 보존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연구만 한다고 해가지고 정리를 잘 안 해두면은 이거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예. 그러다가 사람들이 말과 글을 잊어먹으면 우리 말과 글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민족성이 희석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말만 쓰다 보면은 일본 사람이 될 줄 몇 대가 지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요.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자. 우리의 표준어를 제정하여 우리의 기준선, 우리 말의 기준선을 만들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예요. 표준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그러면 이거 모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전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말 큰사전이라는 사전 편찬을 시도해요. 예. 우리의 말과 글을 진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역별로 쓰는 말들 어떻게든 다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요 중에서 표준어를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사람들 모아서 토의도 하고 우리의 말의 어원도 찾고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선어 학회의 이런 활동은 일제의 눈밖에 나겠죠. 그죠? 일제가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를 해산시키고 이를 무마시켜 버립니다. 이 사건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그게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그것을 영화화한 거거든.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밀리에 이런 활동들을 막 했었는데 일제가 이걸 탄압하고 결국 해산시킵니다. 이 원고 어디 갔어요? 와, 이 목숨처럼 소중한 원고겠죠? 그렇지? 완성을 못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 이 원고가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해방 이후에 어디선가 발견돼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게 돼요. 예. 우리말을 지켜낼 수 있었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어학회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종교활동 관련된 내용들. 자, 몇몇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앞서 봤었던 겁니다.
소년운동 기억나세요? 방정환. 방정환이 어린이들의 권익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면서 강조했었던 소년운동이 있었죠. 이 소년운동, 어린이날을 이때 제정하기도 했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당시는 1일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5일로 바뀌는 겁니다.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기도 한다. 자, 근데 요거 우리가 봤었던 건데요. 이 방정환은 장인어른이 손병이라는 동학의 3대 교주예요. 동학, 여러분들 봤었던 앞서 동학, 이 동학이 뭐로 개편된다고 했냐? 천도교라는 종교로 개편된다 그랬어요. 아, 소년운동은 천도교가 주도했었던 활동이구나. 종교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만세보라는 기관지, 그리고 개벽과 신여성이라는 잡지 같은 것도 발행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개벽과 신여성이라는 잡지거든요. 당시 잡지는요, 요즘은 잡지가 이제 거의 없는데, 잡지는 지금으로 치면은 SNS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당시의 여론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뭐 작품도 소개하기도 하는 이런, 종합 소통 언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천도교가 주도해서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다음에 단군을 신앙으로 섬기는 대종교가 있습니다. 자, 이 대종교는요,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이미 종교로 만들어지고서 발전되고 확산됐었던 종교. 이건 뭐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 나철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들었었던 종교입니다. 이 나철은요, 여러분 앞서 봤었는데 나철 5기호,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었던 인물.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처단하겠다라는 이런 조직이었었죠. 자, 이 나철이 주도하여 단군을 신으로 섬기자라는 대종교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이게 새로운 종교였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요, 무장단체 중광단이라는 조직을 주도하고 그리고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했었던 세력으로 활동하는 게 바로 대종교입니다. 무장투쟁, 단군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노하셨을까. 총을 들고 나가시는 단군 할아버지. 예,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지? 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하고요. 중광단이라는 단체는요, 북간도의 1910년대 단체로서 여러분이 봤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북로군정서, 이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라는 군사 조직이 봤었죠. 예, 여기 이렇게 개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했을 때 그 배후 세력의 대종교라는 조직이 있었다. 불교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의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대표적인 인물 한용운. 한용운은 불교계 인사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문학인이자 이런 분입니다. 예, 이 한용운 우리의 불교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전개하셨었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개신교 역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돼요. 뭐 교육 활동도 하면서 일제가 주도하는 신사참배, 새로운 다른 신을 섬긴다, 일본이 지금 뭐 조상신 모시는데 그거 거부하는 이런 활동 또한 하게 됩니다. 읽고만 넘어가셔도 됩니다. 천주교. 자, 천주교는요, 당시 천주교 기관지 경향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요. 여기도 무장단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요. 의민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는 종교이구나. 가볍게 포인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는 일제강점 때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자, 이 원불교는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었는데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자요. 예, 우리의 생활을 너무 옛날식이 아니라 새롭게 개선하자. 이렇게 개선하면서 우리 민족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새생활운동 이런 것을 전개했었던 신흥, 새롭게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때 종교입니다. 자, 언론 활동들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1910년대에는요, 대부분 신문들이 폐간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때는요, 무슨 통치였죠? 무단 통치예요. 1910년대 무단 통치. 뭐죠? 매질하는 통치. 헌병 경찰의 강압적인 통치. 한국인들은 언론의 각종 자유들, 모조리 다 박탈되고요. 일본에게 각종 자유를 모두 다 빼앗긴 이런 시대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이게 좀 바뀐 거예요. 20년대에는요.
문화 통치였었죠. 그래서 일부 허용은 됐는데 여전히 통제는 이어지고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신문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년대는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이런 게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1930년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1930년대요.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여기에 일본이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요. 마라톤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요. 일본 국기를 달고 있는데 알고 보니 조선인이었네. 손기정입니다. 이 손기정이라는 사람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요. 근데 일장기를 달고 있잖아요. 일제강점기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마라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못 든 거예요. 왜? 나는 조선 삼국 사람인데 여기 일장기가 있는 거죠. 이거를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는데 일장기를 지운 거예요. 일장기 삭제 사건이에요. 예. 언론사가 이렇게 일장기를 지우고 당시 우리나라 민족에게 그래 자긍심을 높이고 싶었는데 일본 국기가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그럼 일본이 이거 어떡하겠어요? 통제하겠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강력한 통치 3, 40년대에는요. 이때 뭐겠어요? 민족 말살 통치죠. 그래서 한글로 된 신문들 결국에는 폐간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말을 쓰지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문학활동들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910년대에는 여러 가지 문학활동들, 자, 일제강점기 이제 초반부예요. 이때는요, 여러 계몽적 성격 또는 서양의 문물에 영향을 받은 문학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910년대에 나타났었던 이런저런 문학활동 또한 있었고요. 그리고 20년대에 들어서는요. 1920년대는 문학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지거든요. 각종 동인지, 잡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문학작품들을 소개하는 모습들이 점점점 확산됩니다. 그래서 야, 위에 이렇게 좋은 문학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개벽이라는 천도교의 잡지라는 거 봤었죠. 개벽 신여성. 그죠? 예. 20년대 일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상황에서 이것저것 나오기는 하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20년대 이거 나온다 그랬어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영향으로 문학도 뭔가 새로운 풍조가 나오게 돼요. 사회주의. 그래. 노동자의 현실을 문학으로 알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문학을 신경향파 문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을 사회주의로 바라보는 거예요. 노동자가 자본가를 타도해야 되는 세계를 만드는 그런 문학을 만들겠어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신경향파 문학이고요. 이들이 만든 단체가 카프라는 단체예요.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프롤레타리아의 피예요. 예, 카프라는 단체가. 그래서 이 단체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구나 정도 기억합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1930, 40년대 이제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로 올 때요.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 사람들, 이 문학인들은요. 일제의 통제가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문학은 우리의 독립운동과는 관계없이 그냥 뭐 감정을 얘기하면 되겠다. 순수 문학. 왜?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야. 끝까지 저항하는 문학을 쓰겠어. 저항 문학이 꽃 피우기도 해요. 네가 나를 계속 때려봐라.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런 것을 시로 쓸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육사와 윤동주입니다. 예. 이육사는 광야, 절정 이런 시를 통해서 당시 어려워지고 있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전시체제로 접어드는 이 시기 때의 우리의 현실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러면서 시작하는 시예요. 윤동주의 서시는요.
이렇게 어려운 일제강점기에도 난 부끄럼 없이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 거죠. 그죠? 이거 제가 예전 테마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윤동주 이분은 결국에는 일본 군에 잡혀서 생체 실험으로 돌아가죠. 예,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했었던 분이죠. 심훈이란 분도 역시나 우리 민족의 각종 활동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었던 대표적인 저항문학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예. 문학인데 일본이 최고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전한 친로 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당연히 저항문학의 이육사와 윤동주 이런 분들이 더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예술 활동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서로 만든 영화가 나옵니다. 와우. 나운규라는 이 분은요,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이런 활동을 영화에서 하셨던 분이에요.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일제의 앞잡이인 나쁜 악역이 있어요, 여기에. 이 앞잡이 악역을 또 다른 주인공이 처단해요. 그러면서 끝나요. 예. 무슨 얘기죠, 이게? 일제에 저항하자.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독립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이분이 다 하셨어. 뭐 감독도 하고, 뭐 주연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다 하셨어요. 예. 대단하신 인재였다. 연극 활동, 미술 활동도 일제강점기 때 나름대로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들 하는 단체들, 그 다음에 각종 작품들, 인물들도 등장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정도 파악을 하고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마무리하는 단원이에요. 자, 민족문화 수호운동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 자, 이론 봤습니다. 자, 문제 8문제 한번 풀어보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분이 누구실까? 지금 제목에 단서가 일단 있습니다. 혼이 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 국혼. 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라는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역사학자이고요. 이분은 한국 통사를 저술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단서를 바탕으로 이분이 누구냐? 박은식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봤었던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박은식과 신채호가 있었어요. 예. 요 두 분을 중심으로 봤었고, 그리고 또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인물들은 조선학 운동이라는 주제에서 보기도 했었죠. 자, 요 사람들이 민족주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에서는 백남훈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사학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실증사학에서는 손진태, 이병도, 자,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많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 관련한 주장을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박은식은 한국 통사를 저술했고요.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저서를 남겨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도 하셨었다. 그리고요, 그 이전에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유교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네요. 바로 유교 구신론이지요. 예, 기존의 성리학 중심의 유교에서 벗어나서 양명학 중심의 실천유교로 바꾸자라는 주장을 전개했으니 바로 박은식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등장하셨던 인물로 봤었죠. 이승만이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되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으로 잠시간 재임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은식이었습니다.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진단학회를 창립했다. 자, 진단학회는
여기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실증사학. 예, 실증사학의 그 당시 학회가 진단학회였었죠. 그래서 손진태, 이병도와 같은 학자이구나. 그리고 이번에 여유당 전설을 발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의 역사를 재조명하자. 뒤에 문제로 있는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기념하여 조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자라는 조선학 운동. 이는요, 민족주의 역사학자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게 되지요. 자, 3번에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근대시기 때 봤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런 인물들 헤이그 특사 기억나세요?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해서 고종이 특사로 보냈었던 그 인물들이지요. 자, 4번에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평양에서 뭘요? 조선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했었다. 4번은 조만식이라는 인물을 실력 양성 운동, 물산 장려 운동에서 살펴봤었죠. 1920년대 조선 물산 장려 운동. 자, 이 주제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에 박은식 골라주시면 되겠지요. 그 외의 인물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채호 인물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가 무엇일까? 우리 학회는 일제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우리 역사 문화의 독자성, 주체성을 탐구한대요. 우리 역사를 연구할 건데 우리만의 주체 정신을 발견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민족주의 역사학과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사학 세 가지 범주를 나눴을 때 우리의 주체 정신을 강조한 거는 민족주의 역사학이죠. 사회경제사학은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해서 역사 발전의 보편적 발전 법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투영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증사학은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역사를 탐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체성이래. 우리 민족 정신. 그래요. 민족주의 사학인 것 같아. 근데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있고요. 조선학 운동임을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조선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치를 올려보자. 재평가해보자.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기념하여 이 인물들이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가는 조선학 운동입니다. 거기에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조선학 운동은 계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정약용이 죽은 지 99주기 요것을 기념하여 조선을 다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정약용의 저서를 모은 것이 여유당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얘기예요. 결국 조선학 운동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료에서 끄집어 내시면 되겠죠. 자,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볼게요.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신경향파 문학은 일단 사회주의 문학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와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입니다. 자, 1번은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사회주의 쪽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쪽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3번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여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요거는 식민사학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편찬한다. 야, 너희 조선은 말이야 이렇게 참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너희들은 참 한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했거든. 그러니까 너희 조선은 우리 일본이 발전시켜 준 거야 라는 답정너 논리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래서 3번은 식민사학이에요. 4번에 모금활동을 통한 밀립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였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5번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설립했다. 요거 어디서 나왔냐면요.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졌었던
신민회 활동에서 등장합니다. 신민회, 예,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활약했었던 비밀결사 운동, 예, 고 단체,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해산됐었던 그 신민회입니다. 자, 조선학 운동을 찾아라라는 거였었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가 있는데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요거는 키워드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류사회 일반적 운동 법칙,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 생활의 계급적 재관계, 계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법칙을 다시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사회경제사래요. 사회경제사학이구나. 보편적인 발전 법칙. 전 세계가 발전하는 것처럼 그 법칙이 있다 예외 없이 우리 조선사도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회주의 계급적인 관점 및 경제적인 유물사관에 입각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다? 사회경제사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회경제사학은 역사는 예외 없이 비슷하게 발전한다. 보편성을 강조해요. 발전한다. 근데 예외가 없으니까 법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적인 사회 구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예. 키워드들, 사회경제사, 가 인물이다라고 하면은 백남훈이죠. 자, 백남훈의 저서, 조선 사회경제사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경제사학이구나라고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는 박은식과 신채호 있고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자,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과 관련해서는 백남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주의 사학과 관련해서는 손진태와 이병도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요거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 사회경제사, 사회주의 역사학과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발전한다. 근데 일제가 뭐라고 했었길래 일제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발전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발전시켜준 거야. 정체되어 있어. 너희 조선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말이지. 이들이 반박합니다. 그럴 리 없다. 예외 없이 발전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2번에 있습니다. 일제가 답정너로 얘기했었던 우리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 발전이 없다. 아니, 발전이 있어. 여기서는 발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회경제사학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발전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를 비판하는 거죠. 2번은.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의 내용, 조선 불교 유신론을 주장했었던 인물은 한용운입니다. 3번에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자, 이건 식민사학과 관련한 내용이지요.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 자, 조선사를 편찬하는 일제 식민지 역사학의 내용이다. 4번에 진단학회를 설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실증주의 역사 여기입니다.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이러한 역사 연구 방향. 5번에 민족의 역사 서술 중심에 둔 독사신론을 집필하였다. 이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신채호. 자, 신채호는요. 독사신론을 저술하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선사 연구초, 예, 이런 저서를 남기기도 했었어요. 바로 신채호의 저술 활동 그리고 조선 상고사와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었지요. 신채호는 아와 비아의 투쟁,
우리와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 그래서 잘못된 것과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신채호의 견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민족주의 역사학을 정립했었던 글이 독사신론이라는 글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을 비교 파악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네, 가에서 발행한 잡지 한글 보았는가? 한글 맞춤법 통일한 개정 신판이 발매되었다는 소식이 실렸더군. 읽었네. 훈민정음 해내본 발견으로 한글 창제일이 명확해졌다. 그래서 한글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 단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아니에요. 맞춤법을 통일하자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민족성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 언어를 연구하는데 역량을 다하겠다라는 거죠. 자, 가단체 뭐죠?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통해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었던 조선어학회죠.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하겠다. 예, 이 조선어학회는 바로 요 사전, 우리말 큰사전 또는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면서 표준어를 제정하기 위해서 맞춤법 통일한 여러 가지 어휘들을 모은 겁니다. 말모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어휘들을 모으는 작업, 그리고 통일화를 추진하면서 사전 편찬을 시도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요 조선어학회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지요. 이 원고가 해방 이후에 기적적으로 발견이 돼요. 해방 이후에 결국에는 사전 편찬을 완료하게 될 겁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한 내용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볼게요. 매력적인 오답들이 좀 있어요. 1번에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했다. 예, 요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시도됐었던 일이에요.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에 띄어쓰기가 도입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독립신문 읽어보시면은,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띄어쓰기가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지금 여기 나오는 조선학회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자, 2번에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자, 2번은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요거는 안학면학회라는 주제인데, 그 단체에서 만든 건데,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대한문전이라는 문법서를 근대 시기 때 만들었었어요. 몰라도 돼요. 근데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죠?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국어라고 쓰면은 일제강점기가 아닙니다. 왜? 일제강점기 때 국어는 일본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이 다를 겁니다. 5번의 국문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문연구소 하면은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죠. 이분 기억납니까? 주시경? 국문연구소. 주시경이 활약했다라는 앞서 근대 시기 때 일제강점기 이전에 주제에서 봤었죠. 대한제국 학부에 요걸 두고 주시경이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하고, 이게 일제강점기 때 결국 이후에 이어진 게 조선어학회가 되는 겁니다. 3번의 태극서관, 요거는 뭡니까? 신민회에서 봤었던 주제예요. 신민회,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뭐 하는 거죠? 비밀결사 조직인데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안창호, 이승훈 이런 인물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었던 나라 빼앗겨가는 시기 때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떤 종교인가 봅니다. 자, 그런데 방정환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노력했었던
소년운동 이를 주도했었던 방정환. 근데 이 종교와 관련이 있구나. 동학을 계승한 이 종교다. 소년운동은 기존 동학이었었던 천도교를 바탕으로 추진됐었던 운동이다. 자, 동학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 어린이도 하늘이다, 여성도 하늘이다 라는 이런 평등의식에 기반해 있단 말이죠. 자, 방정환의 소년운동은 기존 동학인 천도교가 주도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도교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부터 볼게요. 2번에 만세보. 만세보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천도교가 발행을 주도했었던 신문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천도교는 일제강점기 때 지금 이런 소년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번의 한용운 사찰령 폐지 불교입니다. 한용운은 불교계 인사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문학인이다. 3번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펼쳤다. 원불교. 새롭게 일제강점기 때 탄생한 종교지요.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전에 탄생했었던 단군신앙으로 섬기는 대종교라는 종교도 있었죠.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4번에 배제학당 세워서 신학문 보급하고자 힘썼다. 자, 근대 시기 때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거 기억나시죠? 외국인 선교사가 만든 개신교입니다. 교회예요. 학교들. 5번에 의민단 조직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예, 오답으로 주로 나올 텐데요. 천주교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천도교와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년운동이 천도교와 관련이 있구나. 6번 문제.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것도 종교입니다. 자, 어떤 종교인가 보니 개천절 얘기 나옵니다. 나철이 만주에서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창시한 종교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군을 신으로 섬기자. 예, 단군께서 새로운 하늘을 열었었던 개천절. 이것을 아주 중요한 당시의 기념일로 활용을 하겠죠. 자, 가종교는 단군을 신앙으로 섬겼었던 바로 대종교. 자, 대종교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러면 앞서 봤었던 천도교라든지 기타 종교들이 오답에 들어갈 수 있겠다. 자, 대종교와 관련한 내용 5번에 있습니다. 중광단은 이거 어디 있었던 거죠? 자,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1910년대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얘기 볼 때 지역을 나누어서 어떤 단체들이 있었나라고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북간도 일대에 중광단, 간민회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오랜만에 듣죠? 중광단, 간민회. 이쪽에서는 경학사가 있었고요. 연해주 쪽에서는 권업회, 성명회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광단이 대종교의 후원을 받았었던 대표적인 1910년대 단체였었던 거죠. 나머지를 볼게요. 개벽 신여성, 잡지를 발간했다. 여성도 하늘이다. 개벽, 천도교의 1920년대 일종의 언론, 기존의 만세보 말고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는 잡지를 활용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기존 동학인 천도교입니다. 2번은 불교죠. 3번 박중빈 새생활운동 원불교. 4번은 김창숙의 주도로 파리 장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좀 지엽적이니까 패스해도 됩니다. 유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관련한 내용 5번 대종교와 관련해서 천도교와 대종교는 이렇게 단독 문제로 종종 물어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시가 있습니다.
내고장 치러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청포도. 민족의 저항 정신을 시로 표현했었던 인물이겠다. 예. 대표 작품으로 청포도가 있었네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 그의 본명은 이원록인데 안동에서 태어났다. 투옥됐대요. 요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투옥됐는데 수용번호 264번. 누구십니까? 이육사죠. 예. 이육사. 수용번호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육사의 활동. 자, 이육사 저항문학 시인입니다. 저항문학. 문학을 저항의 수단으로서 표현하자라는 저항문학과 관련해서 아셔야 되는 인물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 이육사의 대표 작품으로서 광야, 절정. 자, 이런 작품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나와 있는 상록수. 자, 저항 문학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3명 있습니다. 누가 있냐? 지금 여기 나온 인물부터 보죠. 이육사, 광야, 절정, 그리고 시문. 그날이 오면, 그리고 소설 상록수, 또 윤동주, 서시, 별에는 밤. 예,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의 인물은 시문이다. 2번이 이육사죠. 자, 나머지를 볼게요. 3번에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하였다. 조명하라는 독립운동가인데 주로 오답에서 등장하실 겁니다. 4번에 삼균주의 바탕으로 요 분은 좀 중요한 사람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네요. 조소왕이네. 충칭에서 발표했었던 삼균주의, 예,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 자, 요 얘기 앞서 봤습니다. 5번에 여유당 전서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 이것도 중요하네요. 앞서 역사 연구에서 봤었죠. 누굽니까? 안재홍, 문일평, 정인보 이런 인물이죠. 예, 조선학 운동은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기념하여 이런 활동,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었다라는 내용에서 봤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이 시기가 언제일까? 자, 보니까 지금 노래가 얘기 나오고 있어요. 노래가 나오는데 영화 음악으로도 쓰였다. 이 시기 영화가 제작될 때 발표했대요. 이 영화가 보니까 아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나운규가 감독과 주연을 모두 맡았네. 나운규 이분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사실상 혼자 제작했구나. 자, 이 영화 나운규의 아리랑입니다. 나운규의 아리랑은 이 영화 자체가 저항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일본에 빌붙은 친일파, 나쁜 사람, 이 사람을 처단하고 죽이는, 예,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저항 영화입니다. 자, 시기다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가 좀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운규의 아리랑은 일제강점기다라고 알아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의 관민공동회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독립협회에서 나왔잖아. 그죠? 독립협회에서 나왔으니까 근대 시기 때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교육입국조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2차 갑오개혁에서 등장합니다. 2차 갑오개혁 교육입국조서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대 시기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3번에 원각사에서 은세계 공연을 본다. 자, 원각사는 나라 빼앗기는 시기 때 만들어진 서양식 극장입니다. 이는 1900년대 해당해요.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전차 개통, 전차가 만들어진다. 한성전기회사. 자, 이런 거 어디에서 나왔었냐면요. 대한제국 시기 때 여러분들 그 문물 도입과 관련해서 이거 봤잖아요.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네 번째 시기 나누어서 봤었는데 그 중에서 전차는 요 세 번째 대한제국 시기 때 있습니다. 자, 5번에 카프, 신경향파. 신경향파 문학은 문학을 사회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입니다. 신경향파 작가,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확산됐었던 사회주의 문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제강점기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좀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복습을 많이 하시면은 결국 내용도 줄기 마련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강 현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